여러분 안녕하세요. 편다송입니다. 한 끼 식사만큼 든든한 투자 정보를 전해드리는 밥보다 투자 하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세트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최근 한국 주식시장의 흐름과 주목해야 될 투자 포인트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용산 지점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죠. 김대현 지점장 소개시켜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하나증권의 용산센터를 맡고 있는 김대현 지점장입니다. 자, 지점장님,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글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기업들의 방향성이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죠? 뭐 일단은 국내 증시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뭐 방향성을 좀 잃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역대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9월의 증시는 좀 약한 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2분기 실적 이후에 이제 과연 3분기 실적이 이제 기업들이 얼마나 잘 나올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이제 기대와 우려감이 또 있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도 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지금 이제 뭐 9월 달에 이제 세제 개편 뭐 얘기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나올지 좀 지켜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10월에 또 저희 연휴가 있잖아요. 10월 네. 초에.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조금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거의 6월, 7월에는 거의 주도주의 그 종목들이 굉장히 좀 상승을 보였는데,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보여주면서 등락이 좀 생각보다 좀 심해서 투자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다송 아나운서 좀 달리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김대현 지점장 나오신다고 네. 이렇게 뭐 평상시에도 아름답지만 오늘 약간 블링블링하게 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 화장품 네. 이렇게 좋아하는 화장품 주식을 여전히 계속 좋게 본 기억이 있어서 아. 화장품은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떤 기업을 좀 좋게 보세요? APR APR이요? 어떠세요? 네. 좋게 보죠. 아. 네, 저는 이제 그 뭐 화장품 업황이라기보다는 그 K-뷰티를 굉장히 좋게 봐요. 그래서 APR이 어떻게 보면은 뭐 조금 있다가도 제가 뭐 ETF 얘기를 하면서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뭐 APR의 실적은 뭐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예전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 뭐 LG 생활건강의 시총을 넘어서고, 네. 그때 당시에 뭐 아모레퍼시픽의 시총을 넘어섰다고 그때 잠깐 잘못 말씀을 네. 드리기도 했었는데, 결국엔 또 아모레퍼시픽의 시총을 또 네.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으로 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또 얼마나 커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파마리서치도 마찬가지로 유럽 진출을 하고 있고, 뭐 APR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계속 공급망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3분기 실적이 또 이제 얼마만큼 또 나올지 봐야겠지만 굉장히 좀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네. 네, 화장품 궁금증도 그렇고 두 분이 오늘 노란색으로 색깔을 네. 맞추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네. 검은색 입은 대신 이제 머리로 머리로 네,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힘을 줘봤어요. 굉장히 좀 어려 보이시는 것 어. 같아요. 오늘 뭐 다 그 노란색하고 좀 젊어 보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어린 느낌이네요. 네, 김대현 본부장이 노트북에 네, 잠깐 커서를 좀 움직여 달라고 합니다. 화면 보여기 있다고. 네, 이게 네, 그렇게 탁 키면 됩니다. 네. 나오나요? 음흠. 제 것도 화면이 꺼졌네요, 갑자기. 네, 여전히 뭐 K-뷰티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김대현 지점장인데, 네. 그리고 다시 시장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외국인이 최근에 대규모 매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네,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자금 이탈의 주된 원인은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자금 이탈의 주된 원인이 꼭 정해져 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좀 그렇게 보는 시각은 아니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최근에 여기 그 차트가 나오고 있나요? 보면은 거의 이제 3,100선에서 3,200선을 지금 계속 흐름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 거래량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예,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요 지수의 이제 방향성이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 않은 가운데 좀 관망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수급들을 지켜보면은 이게 한 2주 정도 최근 그 수급 동향을 좀 가지고 왔는데 네. 뭐 외국인이 한 2조 어제까지 한 2조 4천억 넘게 좀 매도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관은 한 1조 3천억 정도 매수를 한 것 같은데 뭐 업종별로 보면은 기존에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뭐 음식료라든가 뭐 전기 전자 쪽 그리고 뭐 금융업이라든가 기타 제조 뭐 조선 이쪽 다 포함되겠죠. 이쪽에서 좀 매도를 많이 했고 그리고 특이하게 좀 운수 장비 쪽 금목은 매수를 좀 많이 하는 모습을 좀 특이하게 볼 수 유독 있었고 운수 장비만 많이 샀네요. 예, 유독 좀 운수 장비를 좀 많이 매수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기관도 운수 장비 쪽을 좀 추가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뭐 금융업이라든가 운수 장비 그냥 뭐 조선인가요? 뭐 조선도 있고 자동차 쪽도 있었죠. 예, 그래서 보면은 여기 종목별 수급 동향을 한번 또 살펴보면 네. 지금 여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부터 현대모비스, 제가 뭐 현대모비스는 조금 이따가 뭐 설명을 드리려고 하지만 현대모비스라든가 뭐 이렇게 자동차 쪽에 대해서 기아차부터 해가지고 좀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뭐 국내 같은 기관 같은 경우도 뭐 현대차라든가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삼성중공업 이렇게 좀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기존에 있던 거를 차익 실현을 하면서 기존 주도주의 차익 실현과 또 신규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도 또 이제 매수 수급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느 종목으로 가야 되는지 좀 그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기존의 또 주도주라든가 이런 쪽들을 좀 버리면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점장님 오늘 시장도 어제보다 잘 가고 그래서 저희가 파이팅이 넘쳐서 그러니까. 네. 평소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근데 지점장님도 저희랑 목소리 크기가 비슷하셔야 시청자분들이 안 놀라실 것 같아서. 지금 좀 작은가요, 네, 목소리가? 아니면 더 가까이 이렇게 네. 앉아주시면. 이렇게 가까이 네. 짠 게 아니고 네. 거의 네. 뭐 지금 초상집 온 분위기. 지금 옆에서 다솜 씨가 네. 아니 나 지점장님 온다고 머리까지 이렇게 했는데 뭐야? 막 이러는 게 내가 잠깐만 있어봐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게 여기 화면에 네. 제가 그 가지고 온 화면이 지금 네.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죠. 화면이 지금 안 열려서 안 돼요. 어. 네. 좀 안 되면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안 되면 더 날카롭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원장님. 네. 그 중국이 미국 규제에 맞서서 자체 AI 칩 이런 것들 주말 사이에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뭐 이견이 분분합니다. 여전히 말도 안 돼, 갈 길이 멀다. 아니면 딥식 봐라, 그때 한번 충격이 컸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학습 효과가 있을 거다. 아니면 아니야, 진짜 먹혔나 봐, 큰일 났어, 하이닉스 어떡하지? 등등이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느끼는 시각은 예전에 딥시크의 충격만큼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 딥시크가 한번 충격을 줬을 때는 거의 뭐 엔비디아도 거의 뭐 한 10% 정도 빠졌었나요? 네. 그때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빠졌었고 지금 뭐 이번에 충격은 뭐 한 3% 정도 빠졌던 걸로 보이는데 저는 좀 그게 꼭 그 영향으로 크게 빠졌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흘러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규제와의 그 중간에서 지금 자체적인 AI를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은 중국이 좀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시각이 좀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비단에서 지금 그 AI 소프트웨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이 중국 본 그 자체적인 것들을 쓰기 때문에 아직은 따라오기 힘들다라는 보는 시각이 좀 많은 것 같고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 조정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또 했는데 잘 나왔죠 엔비디아가. 네.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알리바바가 칩을 개발했다는 얘기에 맞춰서 또 차익 실현도 하기도 하고 약간 그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아직은 제가 중국이 뭐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좀
그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중저가의 그 공세에 맞서서 보통 기업들의 실적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독점 기업 같은 경우들도. 근데 네. 지금 아직은 제가 중국이 과연 진출을 해가지고 지금 이쪽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맞는 말씀인 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알리바바가 미국 엔비디아의 또 최대 밸류체인의 고객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가장 수혜를 많이 받던 또 밸류체인에 끈끈하게 있었던 이 기업이 네. 독자 노선을 탄다는 것 자체가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뭐 독자 노선이라기보다 자꾸 미국에서 이제 규제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중국에서는 당연히 뭐 본인들이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이게 예전에는 이제 뭐 그 당연히 엔비디아의 고객사였긴 하지만 지금 네. 중국이라고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굳이 뭐 얘들을 지금 버리고 다시 독자 노선을 타겠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게 네.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반도체 업종이 조금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이걸 매수 기회로 봐도 될까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지금 이제 8월에 수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어제 발표를 했나요? 하여튼 발표를 했는데 지속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이 반도체 업황들은 뭐 최근에 조정이 조금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그 업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조금 뭐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저는 이제 다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들을 좀 보면서 다시 매수 기회를 좀 찾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등은 기회로 봐도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보고 오늘 있습니다. 시황 누가 나오죠? 화요일은? 오늘 유태우 PB입니다. 오늘 유태우 PB 나오면 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낱낱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8월 달 있잖아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수출 동향 이게 한국 데이터지만 캘린더 데이로 가장 먼저 발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데 반도체가 사상 최대 수출에 기록했다고 하는데 결국 궁금한 건 8월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궁금하잖아요. 이런 호조세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뭐 8월 수출입 동향이 이제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이 나오나요? 네. 일단 뭐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다. 그리고 7개월 연속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수출액을 또 갱신을 했어요. 최근에 5월 달이었나요? 5월 달에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 같은데 또 경신을 했고 자동차 수출도 8월 중에 최대치를 또 기록을 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15개 품목 중에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의 3개에 대해서만 수출이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그 업황 간의 그 차별이 좀 많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지금 5개월 연속으로 월별 최대치를 반도체는 그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반도체 업황은 지금 아직도 좀 좋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뭐 중요한 10대, 15대 품목 외에도 이렇게 농수산품이라든가 화장품, 뭐 전기 기기 이런 쪽도 지금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화장품 아까 뭐 APR이랑 이렇게 궁금해하셨지만 여기 보시면은 원래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서 한 7월 달 이후에 좀 줄어드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얼마나 나왔느냐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여기 보시면은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에도 화장품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지금 가는 업종들이 계속 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시장이 뭐 지금 뭐 5천을 갈 수 있네, 갈 수 없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어쨌든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출 주도 좀 업종들을 좀 잘 체크를 하고 여기 보면은 뭐
뭐 반도체, 자동차, 뭐 선박, 농산품, 식품,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제도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이제 자동차들은 시장 빠질 때도 잘 안 빠졌거든요. 근데 또 밸류가 또 싸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랬고 어제 음식료, 담배 쪽에서도 뭐 삼양식품 굉장히 화두되고 있는데 농심이라든가 이쪽도 K 문화를 타고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도주라 그러면 조방원이었잖아요. 최근 조방원이 큰 상승세를 보였다가 네. 주가 측면에서는 차익 실현의 시세 차익 조정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여전히 조방원이다, 아니다, 조방원이 바뀔 것이다. 결국 주도주에 대한 컨셉 문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하반기 어떤 정책적 뭐 기대가, 모멘텀, 드라이브가 있을까요, 조방원이? 뭐 조방원이 저는 그래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조선, 원전 등이 그 한미 제조업 동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조업 파트너십을 좀 이번에 구축을 하면서 그 한미 원전 협력이 공식적으로 좀 명문화가 된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이제 글로벌 원전 시장을 좀 주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중국과 러시아를 또 견제하는 와중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뒷받침하는 기술력이 있고 그 전에 이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계속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해외 원전이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뭐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한미 동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토대로 봤을 때 뭐 아직도 우리나라에 기대할 수 있는 업황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게 앞으로 뭐 조정이 얼마나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원전들이 사실 실적들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동향을 좀 계속 살펴보면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주도주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약간의 조정 비슷한 게 갈 거다 이런 뷰이신 거예요. 일단은. 뭐 9월에는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정부의 정책 국회 회의에서도 아직 네. 구체적인 얘기가 아직 없었고 물론 야당에서는 지금 뭐 50억이 아니라 100억으로 늘린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뭐 아직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얘기가 일단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9월은 대체적으로 약세장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연휴가 생각보다 길고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선뜻 나오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9월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수급 동향을 체크하면서 단기 트레이더들이 생각보다 좀 많을 수 있고 뭐 그 외에 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이제 주도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9월에 약간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렇지만 이 조정 장세 속에도 내가 이러한 종목들을 볼 때 기존에 이제 주도주 역할을 했던 뭐 반도체, 조선, 뭐 K뷰티,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은 굉장히 수출 호조 기업으로서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뭐 조선, 방산 이쪽은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원전, 뭐 제조업 동맹 이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뭐 은행, 증권, 엔터 이쪽은 일단 관세에 자유로운 기업들이기도 하고 실적 개선하고 뭐 이런 상법 개정의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계속 기존의 이런 그 주도주 격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그거에 맞는 ETF들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디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종목을 선택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ETF에 편입된 종목들을 좀 자세히 보기도 하고 그리고 아니면 내가 ETF에 조정 시에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으로 매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9월에 조금 조정을 예상하는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도 인버스 ETF들의 외국인들하고 그 기관들의 수요가 매수세가 장난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매수세들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락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내 해지 역할을 좀 하기도 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내가 그걸로 수익 방어를 하고 방어한 다음에 기존의 주도주들을 또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도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네. 요즘에 또 유명한 편풋 아세요? 편풋? 편풋이요? 네, 파월풋이 아니고 편다송 풋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제는 내려가고 원래 있는 단어인 줄 알았어요. 어제는 내려가고 오늘은 오르고 있는데 네. 8월달에 기가 막히게 맞췄거든요. 아, 8월 달에 근데 달 제가 어제도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9월에도 올라갈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다고. 아, 그러면 인버스 이런 편풋. 것을 이긴 게 네. 편풋입니다. 아, 그럼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저는, 저는 뭐 뭐- 시장이 좋아지면 좋습니다. 저는 네. 뭐 인버스 같은 거에 약간 저는 이 시장에 베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제가 뭐 물론 이런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참고를 하지만 시장에 베팅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맞출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어떠한 변수가 갑자기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옛날에 막 9.11 뭐 터져가지고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수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개별 종목에 집중을 해서 투자하는 게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성과가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 뭐 편풋에 대해서 네. 굉장히 좀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뭐 물씬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 개별 종목 선택이 어려운 투자자를 위해서는 ETF 투자도 추천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현재 시점에서 네. 어떤 ETF가 제일 좋은가요? 저는 뭐 최근에 기존의 주도 ETF를 계속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조선이라든가 뭐 화장품 그리고 방산 그리고 최근에는 그 자동차 ETF도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는데 뭐 거래량 순으로 좀 뽑아왔어요. 어느 ETF 꼭 좋다 이런 것보다도 네. 일단 조선 ETF를 먼저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보면은 굉장히 이 꾸준하게 이제 뭐 상승을 많이 했었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오션, 뭐 삼성중공업, 뭐 HD 한국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여기 그거에 구성되어 있는 지분율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증권 앱에 들어가서 여기 뭐 화면 번호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들어가서 쭉 보시면은 그거에 네. 대해서 지분율들이 쭉 나와 있어요. 물론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 업황이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기존에 이제 지분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매도가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약간 성장하는 국면이라고 저는 좀 아직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면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요 ETF에도 관심을 갖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 종목들도 뭐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기존에 뭐 잘 모르는 조선주들보다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신고가를 계속 형성하는 종목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ETF 안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종목들 군에서 내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화장품 ETF에는 뭐 타이거 화장품이 좀 거래량이 좀 많아가지고 최근에 보면 제가 예전에 지진 한 번인가요? 방송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7월 이후에는 약간 화장품들이 조정을 받는 경향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10월쯤 되면은 다시 이제 화장품의 매출들이 증가를 하고 수출이 증가하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왜요? 계절적으로 뭐 계절적인 수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여름을 앞두고 이제 그 세일하는 것들도 엄청 많아지고 뭐 선크림이라든가 그래서 여름을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사는 것들이 또 많이 있고 네. 또 10월에도 이런 그 행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행사들이 뭐 겨울을 앞두고서도 그 수출이 굉장히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7월 이후에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8월, 9월, 10월에 이제 증가하는 이런 품목들을 보면서 화장품 업종들이 다시 올라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7월 이후에 화장품 ETF가 뭐 다시 올라갔다가 좀 주춤주춤했죠. 이게 뭐 APR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또 실적을 잘 내고 해가지고 중간에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뭐 7월, 8월, 9월에 조금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화장품주들도 다시 좀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구성되는 그 종목들 보면 여기 APR
거의 14%, 그리고 여기 파마리서치가 11.8%. 물론 대형 뭐 이런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은 그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수출 주도형.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 네오팜 얘기를 했었나요? 네오팜도 조정 이후에 지금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안정적인 매출 플러스해서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 아니면은 해외 매출이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거나 품목 허가가 늘어나거나 해가지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쪽은 계속 집중을 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우리 편다성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셨던 뭐 APR 더 갈까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최대 편입이에요. 그래서 화장품이 좀 더 간다라고 하면은 저도 APR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좀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전략을 잘 짜가지고 편입을 해볼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방산 ETF를 보면 플러스 K 방산이 좀 뭐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참 올 초부터 많이 올라가지고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 하나 오션 똑같네요. 아까 조선하고. 네, 뭐 비슷한 겹치는 것들이 또 있죠. 근데 요 겹치는 거에서 이제 보면은 하나 오션이라든가 뭐 지금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 뭐 이렇게 보면은 종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방산 중에서도 조금 더 올라가는 뭐 종목들이거든요. 편입 비율이 높은 종목들은.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동차 ETF는 제가 최근에 좀 수급들 아까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수급들도 제가 체크를 하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 동향을 체크를 하는데 화장품 그 자동차 같은 경우도 수급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와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업종 순환매를 할 때 그럼 과연 내가 다치지 않을 종목들, 좀 싼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지, 수출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 체크를 하는데 그중에 그 자동차 쪽에서도 ETF에서도 요즘에 이 수급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현대모비스 제가 이제 뭐 좀 이따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거의 뭐 28% 굉장히 좀 크고 뭐 기아, 현대 뭐 이런 순으로 봐 있는데 이런 ETF의 그 지분이 가장 많은 구성 종목들을 체크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내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부터 자동차까지 ETF들을 쭉 봤는데 그럼 이렇게 좀 귀결되나요? 어찌 됐건 뭐 편풋이 우리에겐 있지만 네. 9월 달에 조정세가 좀 있다면 다양한 ETF도 있겠지만 그 안에 업종을 보면 지금 모아가야 될 업종은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어디가 가장 원픽입니까? 모아가야 되는 업종은 저는 개인적으로 K-뷰티는 계속 뷰티래. 왜냐면 많이 최근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조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정이 조정이 많은 업종들 중에서도 이제 수출이 계속 증가하는 쪽은 모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 K-뷰티 쪽은 앞으로도 좀 좋게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뭐 데몬헌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K-컬처 자체도 굉장히 지금 호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에 따라서 저는 이런 K-뷰티라든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들 있잖아요. 조선이라든가 뭐 방산이라든가 이쪽도 계속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1순위는 뷰티다. K-뷰티 모르겠어요. 저는 그 숫자 나오는 걸 좀 좋아해서 그런지 네. 약간 그 앞에 그 확실하게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K-뷰티 쪽은 이제 숫자로 좀 증명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좀 많이 좋아합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방송 시작할 때쯤 네.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이따가 얘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이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CEO 인베스터 데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여기 화면에 잠깐 틀어볼까요? 자료가 하나 더 있나요?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이 나오나요? 거의 화면 보기로 화면 돼 있다는데. 보기가 돼 있다는데 마우스를 움직여 달랍니다. 마우스를 막 움직이는데 안 나오네요. 네. 네. 말씀하시다 보면 안에서 틀어줄 거예요. 네. 하여튼 뭐 현대모비스가 그 최근에 신고가를 또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업종들이 이제 상승을 할 때 신고가를 항상 갱신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은 현대모비스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 네. 기관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씩 매수를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화면 네. 이 나오면 조금 더 수월할 텐데, 근데 보면은 외국인들 지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관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또 밸류가 또 비싸지 않아요. 또 2분기 실적이 또 나온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이 한 29조 정도 하고요. 29조 정도 하는데 올해 예상 매출이 한 61조에 그 영업이익으로는 한 3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지배 구조의 순이익으로 봤을 때도 나오네요. 한 4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PBR이 한 0.6배에다가 뭐 그냥 PER은 근데 자동차 업종이 대체적으로 국내에는 평가를 많이 못 받았죠. 항상 왜 그럴까요? 평가 절하를 항상 그게 평가 받았거든요. 잘할까요? 아니면 본연의 이 레드오션에서의 한국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갖는 한계성일까요? 뭐 근데 그 한계성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북미라든가 외국에 진출해서 판매하는 양이 실적이 너무 잘 팔리고 실적이 있다. 너무 잘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한국 증시에 부양을 또 하는 상황에서는 이 자동차 업종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봐요. 물론 이제 뭐 관세 정책에 따라서 뭐 고관세를 부여한다라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못 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뭐 완전 저 PBR에다가 실적 대비해서도 너무 지금 아까 수출 아까 그 지표를 봤을 때도 수출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네, 잘 되고 있는데도 일단 평가를 좀 잘 못 받고 있다. 근데 그 중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이게 지배 구조가 조금 독특한데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지배 구조가 현대모비스는 또 현대차를 지배를 하고 있고 또 현대차는 또 기아를 지배를 하고 있고 또 현대모비스의 최대 주주는 또 기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이렇게 얽혀 있네요. 얽히고 설키고 막 약간 그렇게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그 최대 지배 구조의 상단에는 현대모비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고 이제 집중 투표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감사위원 뭐 분리선출의 확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 현대모비스 지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정의선 회장의 지분은 그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이 2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2018년에 그래서 현대글로비스하고 현대모비스의 합병을 추진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모비스의 핵심 부품 사업을 유지는 하고 모듈하고 AS 부분이 한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쪽을 분할해가지고 현대글로비스하고 합병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이제 반대가 워낙 여론의 반대가 많았고 행동주의 펀드 뭐부터 해가지고 너무 정 회장 일가 유리한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철회를 했었죠. 네, 철회를 했었고 근데 이제 보면은 집중 투표제 의무화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이사 선임이라든가 이런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의선 회장이 어떻게든 지분 취득을 하는 구조로 가야 된다. 라고 보는 게 약간 정설인데 그게 어떤 구조로 갈지 예전처럼 뭐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의 수합으로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그 현대그룹이 이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투자해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그 로봇 회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상장을 시켜가지고 지배 구조를 완성을 할지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해요. 근데 어찌 됐든지 뭐 이런 지배 구조의 완성을 위해서는 일단 그 현대모비스의 그 그룹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결국 이게 뜨거운 감자잖아요. 정의선 구조의
장악력이라고 표현할까요? 지배력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두세 가지의 방안들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어떤 방안으로 가야지 현대차 주가에는 좋은 겁니까? 현대차 주가요. 네. 음, 뭐 모비스라고 하죠. 그럼 현대 모비스의 주가에는 뭐 어떻게 가야 좋은 겁니까? 일단 지금 정의선 회장의 입장에서는 현대 글로비스가 더 올라가고 그리고 현대 모비스가 안 오르는 게 사실은 좋죠. 지분 수합을 한다라는 나중에 개념으로. 수합을 할 거면. 네, 수합을 할 거면. 네. 근데 지금 이러한 그 정세를 봤을 때 그거를 억지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의 지배 구조상으로는 현대 그룹의 상단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올라갈 거라고는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 생각은 그 로봇 사업을 좀 어떻게 보면 로봇 사업을 조금 원래는 2025년 6월까지 상장을 시키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조금 적자가 나고 있어가지고 상장을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분이 아직 100% 지분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얘들이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할 때 이제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개인 자산 2,400억을 들여서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14조 이상 지분 가치로 상장을 시켜야 자기네 그 정의선 회장이 지분에 따라서 뭐 많게는 뭐 6조에서 2조까지 해가지고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상장을 통해서 내가 그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늘리려고 지금 하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쪽으로 좀 방향을 더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비스 안에 있는 로보틱스 사업을 붐업시켜서 거기에 정의선 회장의 주주가치 제고를 통해서 나중에 메이크업 할 거다. 뭐 그게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로봇주들이 또 굉장히 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로보틱스 사업 네. 엄청 잘 돼갖고 안 팔고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일단은 지금 그때 당시에 그 소프트뱅크한테 이제 사온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1조 2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지분의 80%를 인수를 한 거예요. 네, 지분의 80%를 인수를 했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로봇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익은 못 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1분기에도 어떻게 보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1,200억 순손실을 내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2,400억을 들여가지고 지분을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 나스닥에 이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한 14조 이상 뭐 될 거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상장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매출이 1,200억을 넘어가면 또 상장 요건이 또 갖춰지거든요. 근데 지금 1,140억인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목전이 왔네요. 네, 거의 목전에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뭐 올려서 상장을 시켜서 지배 구조를 좀 완성하려고 하지 않을까. 기존에 이제 지배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정의선 회장이 필요한 지분이 한 6조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주담대도 활용을 하고 뭐 배당 받은 자금 그리고 이런 그 로봇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자금이 좀 융통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지배 구조 완성을 위해서 뭔가 방법을 구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로보틱스 사업이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CEO가 투자 인베스터데이? 인베스터데이 그거 그게 있나요? 하면 제가 그때 파일을 보내긴 했었는데 네. 인베스터데이 검은색 배경에 검은색 배경의 화면이 있나요? 그게 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쪽에서 뭐 그 인베스터데이에서 보면은 뭐 현대모비스가 영업이익을 4조 정도 이상 예상을 했고 그리고 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는 로봇이긴 하더라도 잠시만요. 제가 자료 화면을 좀 없어져가지고 네. 아마 그 메인 노트북에 또 네. 다른 첨부 파일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파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2027년 영업이익을 현대모비스가 4조 원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는 거죠? 예, 4조 이상 제시를 했고 네. 그럼 이게 지금 지금,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인 거예요? 지금 대비해서 네. 뭐 2027년이니까 네. 2027년으로 보면은 연평균으로 한 8% 정도 CAGR 성장을 8% 정도 한다라고 하네요. 보는 네.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에서 6%. 지금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에서 6%인데 연평균 8% 매출이 성장을 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부품 재료의 60%를 차지하는 그 액추에이터 부문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모터, 뭐 감속, 제어 부문을 통해서 시너지를 지금 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이번에 발표한 그 CEO들이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굉장히 좀 이 정확한 수치를 이번에 얘기했다는 거를 조금 특별하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 전까지는 뭐 수치가 뭐 네, 두리뭉실했습니까? 조금, 약간 두리뭉실하고 이게 과연 되는 수치인가 약간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 딱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로봇 사업으로 진출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현대모비스에 조금 투자자들이 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특이하게 이 현대모비스를 왜 또 이렇게 눈여겨보게 됐냐면, 저도 이제 그 레포트들 나오는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보거든요. 근데 8월 말경에 그 이제 CEO 인베스트 데이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진짜 그 현대모비스에 대한 레포트들이 엄청 쏟아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서 이제 보고 있던 와중에 이제 신고가를 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 외국인들이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기관들이 또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신고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법 개정 이슈라든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로봇 이슈라든가, 그리고 이런 수급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또 비싸지 않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요 정도 상황에서 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조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지금 뭐 PBR 0.6인데 뭐 이제 상법 개정 통과하면서 이제 적정한 밸류를 가지고 가고, 뭐 밸류 1은 가야 된다, PBR 1은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50% 이상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러한 좀 시장 환경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투자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근데 관세 문제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 관세 문제가 현대모비스에 미친 영향이 따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베스트데이에서도 나왔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온 거는, 일단 1분기에는 재고 확보도 하고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영향이 좀 제한적이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이제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좀 본격화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 이제 관세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공장 가동률을 좀 올리고 원가 절감들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 관세에 대응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단으로 크게 영향 없이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서 반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나오는 것들을 보긴 해야겠죠. 근데 저는 밸류에이션이 일단 너무 싸고, 또 어떻게 보면 역대적으로 실적이 계속 증가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생각보다 가지 못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이 저밸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북밸류 기준으로 PBR이 0.7배도 안 되는 우리 자동차 산업,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관세는 어쨌든 빗겨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주셨고, 현대모비스가 이 하이라키의 가장 극단 최상위에 있는데,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이 로보틱스 산업, 여기에서도 상당 부분 기회가 포착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전반적인 오늘 ETF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근간에는 9월 달에 지수에 약간의 조정, 지지한 움직임이 박스피가 있다면 이때 ETF도 좋고, 그 안에서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K뷰티 화장품도 좋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이제 중첩돼 있는데, 뭐 시청자분들은 늘상 결과를 원하니까, 자, 그래서 현대모비스 로보틱스입니까? K뷰티입니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나요? 선택해야죠. 네.
편다성 아나운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편풋, 잘 저는 맞추시니까. 화장품 중. 화장품. 네. 저는 9월에는 현대모비스. 근데 조금 더 빠질 때는 화장품을 또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다. K-뷰티를 갈아타는 거 나쁘지 않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김대현 지점장 오셔가지고 7월 달부터 우리 오프 멤버잖아요. 계속해서 K-뷰티다, 화장품이다 했는데 오늘 시점으로 한 달간은 어쨌든 K-뷰티 화장품보다는 모비스. 현대모비스다. 네. K-뷰티는 조금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현대모비스는 이제 최근에 수급들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현대모비스 쪽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지만 네. K-뷰티는 놓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K-뷰티가 하락을 할 때는 내가 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 아니 그렇죠. 네. 뭐 K-뷰티 누가 놓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기준으로는 김대현 지점장이 바로미터였거든요. 이분이 K-뷰티를 약간 화장품을 슬로우 다운하면 그때 다른 포트로 움직여야지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김대현 지점장과 자, 굉장히 우리 시장 9월달에 극단적이시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극단적은 아니고 제 혼자 기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시장 지리한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현대모비스 주목해 봐야 될 이슈들이 많은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 지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다음 코너는 마켓 이슈 하나하나인데요. 잠시 광고 듣고 지금 시장의 온도 어떤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장님, 요즘 입맛이 통 없어요. 왜? 요즘 투자가 다 안 되나 봐? 제가 산 것만 떨어져요.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 밥보다 투자 공부해보는 건 어때? 매일 오전 11시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당신을 위한 든든한 투자 정보가 찾아옵니다. 지금 꼭 사야 할 핵심 종목과 시장의 향방에 대한 명쾌한 예측, 미리 준비해야 할 투자 트렌드까지 꾹꾹 눌러 담아드립니다. 밥보다 더 든든한 계좌를 원하세요? 밥보다 투자 하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마켓 이슈 하나하나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유태우 PB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유태우입니다. 유태우 PB. 네, 9월달로 진급했다고 축하드립니다. 경축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어제와 오늘 시장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면 오늘은 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어제는 미국장이 휴장이었는데 오늘은 또 미국장이 열리니까 좀 기대를 하면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고 지금 코스피 지수부터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요. 0.6% 정도 상승 중입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외국인들 자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코스닥도 지금 소폭 상승 중이고 여기서는 사실 외국인들 움직임도 지금 11시부터 시작해서 좀 상승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좀 순매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뭐 강보합권에 우리 지수가 있다면 오늘 앞서 김대현 지점장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어저께는 둘 다 SK하이닉스 제 기억으로는 장중에 한 3% 많이 빠졌어요. 후반까지도 네. 좀 빠졌었는데 지금 어떤가요? 네, 지금 화면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자면요. 사실 어제 낙폭을 다 회복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 오르고 있는 건 맞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통합 기준으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1.6%, 1.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낙폭을 회복하진 못했고요. 이런 움직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제 낙폭을 소폭 회복을 하면서 좀 지켜보는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 있나요? 네,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화오션은 백악관에서 좀 예산 집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한화오션이 상승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세진중공업이라던가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한화오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왔는데 네. 방산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거든요. 폴란드에서요. 네. 오늘 개최가 됩니다. 네.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까지 같이 하나 3사가 모두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거기서 잠수함 수주를 위해서 좀 제품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런 말이 있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나 푼산 같은 경우도,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 방산주에서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하나 눈여겨볼 점은 원래 방산 테마가 오를 때는 좀 전쟁이 격화될 때였고, 그럴 때는 사실 우크라이나 재건 업종들이 좀 떨어지는 네.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징적으로 방산 전시회 개최 때문에 방산주가 상승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현대건설기계 같은 종목들도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의미하는 게 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약간의 트레이드오프 관계였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공교롭게 같은 콜리레이션, 양의 콜리레이션을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의미한다는 점이라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전쟁이 좀 격화될 모습이 보일 때 방산주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방산주가 상승을 하는 게 전쟁이 좀 더 심화되고 장기화되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유번에는 전시회의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전쟁이 격화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유럽 각국이 참여를 해서 또 방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또 방산 제품들을 확인을 하면서 어쨌든 지금 군비 증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럽 전반적인 군사력 증강이라던가 이런 거를 도모하는 전시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유럽 쪽에 힘이 세진다면 사실 지금 러시아와 그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3자 회담 얘기까지 나온 와중이라면 유럽의 이런 군비 증강에 따른 전투력 보강이 그런 협상에 도움을 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 화면 보니까 뭐 그 위에 오늘부로 이제 정기국회 본회의 개원했죠? 관련된 소식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여부라던가 3차 상법 개정안 등이 논의가 될 예정인데요. 3차 상법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보통 여태까지 논의되었던 점이라고 하면 즉시 소각 아니면은 1년 안에 소각 아니면은 5년 안에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자사주까지 모두 포함해서 소각을 한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사주가 많은 종목들이 조금 시세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사주가 많은 종목들. 유상은 롯데 지주라던가 아니면 SK 같은 종목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렇게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이런 게 상법 개정안이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자사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밸류업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이런 논의가 있음으로써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밸류업의 대표적인 업종이라고 하면 사실 은행주였는데 네. 은행주는 이번에 상법 개정안에서 그 은행이 붙이는 가상금리를 그 법률 비용을 원래 포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포함을 하지 못하게 하는 논의도 이어지면서 그럼 가상금리, 은행이 기준금리에다가 붙일 수 있는 어떤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이익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밸류업 정책 또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거에 다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은행주보다는 순수 지주사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간에 유태욱 PB가 갖고 온 9월 정기국회 시작되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여부를 다룰 것이다. 이거 맞나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번에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 여부가 채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쭤보는 네, 거예요. 일단 그 네. 국민의힘에서 대주주 요건 100억으로 상향하는 네. 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박주영 의원이 50억에서 100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야당에서는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현행보다 좀 높여야 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지난 10월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현행 50억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진 않았었죠. 그러면서 이게 발의가 되면서 한 번 더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 이슈들 또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사실 지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좀 관망세를 보여주고 네. 있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몇몇 업종들의
좀 집중돼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네. 쪽에 자금이 좀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조선주도 계속해서 괜찮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종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업종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9월 금리 인하 관련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바이오 쪽의 수급도 좀 괜찮은 와중이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라던가 뭐 클로버, 유진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하이젠 R&M도 오늘 좀 크게 상승을 했거든요. 로봇은 어떤 이유 때문에 상승을 했나요? 사실 노란봉투법 관련된 이슈가 오늘 있었습니다. 네. 노란봉투법이 발의가 되고 나서 네. 그 조선업에서 이 노란봉투법을 최초로 한번 검증을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로봇주가 노란봉투법 때문에 테마적인 상승을 좀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게 한 번 더 상승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전장 이슈들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오후에 가장 주목해야 될 포인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 제가 이번에 9월이 좀 쉬어가는 달이지 않나 이런 말을 적어왔는데요. 8월, 9월은 좀 통계적으로 주식이 좀 가지 못하는 조정 장세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통계적으로 조정과 약세장이 반복되는 달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름 휴가 시즌 이후에 투자 심리의 회복이 좀 더딘 데다가 기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둔화되면서 좀 쉬어가는 달로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금리와 환율 및 글로벌 이벤트가 9월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심리가 강해지면서 수급이 좀 얼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바람이 안 불 때는 노를 젓는 배가 앞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개별 종목들이 노를 어떻게 젓고 모멘텀을 어떻게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네요.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노를 젓는 배가 꾸역꾸역 간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바람이 좀 불어서 네. 모든 배가 앞으로 이렇게 다 같이 와 하고 갔다면, 지금은 바람이 끊긴 상황이라면 몇몇 종목들이 노를 열심히 저으면 네. 그런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겠죠. 이거 오늘의 마지막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마지막 한마디로. 네. 그런데 또 이런 의견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니까 굳이 바람이 안 불 때 힘들게 계속해서 노를 짓는 것보다 잠시 좀 여유를 갖고 있다가 바람이 물 들어올 때 그때 편하게 노를 지면서 더 빠르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투자하셔도 상관없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면 지금 바람이 안 부는 와중이니까 뭐 대장주 사고 뭐 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들 단에서 모멘텀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게 좋겠고요. 제가 조금 대표적인 종목을 가져왔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금리 인하하면 바이오, 그리고 또 개별 종목 이벤트 하면 또 바이오거든요. 그 바이오가 이번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알테오젠이 9월 23일에 이슈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확인하셔서 알테오젠도 지금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테오젠 어제도 오르고 오늘도 오른 거 아닌가요? 3일 연속 오르고 있네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뭐 어쨌든 맞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젠이 약간 이슈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어갖고 하락하는 종목을 안 보긴 했는데 하나만 잠깐 볼까요? 네, 하락하는 종목 살펴보자면요. 제가 지금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들만 보고 있는데, 네. LG U+ 하락 중이고 롯데 관광개발 하락 중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리고 카카오가 오늘 좀 하락 중인데요. 카카오는 왜 그래요? 네이버 상승과는 좀 대비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그 김범수 의장이 네. 그 검찰에서 15년 구형을 하면서 좀 어제 오늘 5거래일 연속으로 좀 하락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김범수 의장이 2024년에 체포됐을 당시에도 카카오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모멘텀이 약해지지 않을까 싶고, 여기 2024년 단 보시면은 여기 6월, 7월 이쯤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오랜 기간 상승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때 네이버는 어때요? 지금 2024년 후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비슷하네요.
2024년 6, 7월 달에. 네. 네이버는 여기서 저점을 좀 끼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카카오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봐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결정권자의 이벤트로 인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이 왕왕 나온다. 그렇죠. 최대 주주가 사실 이렇게 경영상의 이유로 좀 체포된다거나 법원에 선다거나 이런 일이 되면 사실 경영에 대한 의지가 좀 많이 둔화되게 되거든요. 원래 카카오가 2020년도만 하더라도 자회사들만 상장시키면서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021년, 22년 이후에 좀 AI 관련된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카카오가 AI에 대한 불안을 계속 가져다 줬었고 그러면서 하락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최고 경영자의 최대 주주의 경영 의지까지 좀 약화가 된다면 카카오 주가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포인트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유태우 PB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솜 씨,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뭐 오늘 제가 재미삼아 편푸지란 얘기 해봤는데 내일은 어떨 것 같아요? 내일도 잘 가야죠. 그래요? 왜냐면 미장이 하루 쉬었다 다시 열리잖아요. 미장이 하루 쉬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퐁당퐁당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오후장에도 지금의 상승 모멘텀이 좀 더 스프레드아웃 확대되고 내일에도 좀 더 이런 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미국이 쉬니까 우리의 힘이 내일에도 이어지길 간절히 좀 바라는 바입니다. 네, 밥보다 투자하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